혹은 이 상단 압력과 하단 압력의 차이가 크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 번에 위까지 쭉 컴프레서로 압력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단으로 나눠서 중간에 열교환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릴레이 형식으로 열 에너지를 맨 위까지 수송을 하는 것을 전략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점을 취할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컴프레서 일이 줄어들 테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컴프레서 출고에서의 냉매 최고 온도 또한 낮아지고, 그 다음에 QL도 커지고, 즉 COP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온부, 저온부의 온도가 클 때에 또 취할 수 있는 또 유사한 다른 방법들이 또 있겠죠. 이거는 멀티 스테이지 컴프레션 시스템인데, 우리말로 옮기자면 이제 다단 압축이 되겠죠. 보는 그대로 컴프레서가 역시 두 개가 있고 중간에 또 밸브도 두 개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캐스케이드 방식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으나, 캐스케이드 방식은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사이클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도는 것이고, 단순히 열교환기를 통해서 열에너지 교환만 일어나는 것인데 반해, 이 멀티스테이지 컴프레션은 그렇지 않고 각각 두 개씩의 컴프레서와 밸브가 있지만, 또 관로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서 냉매가 서로 순환을 하는, 즉 하나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순환하는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차이냐라고 봤을 때, 여기 특징적으로 플래시 챔버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건 단순히 다시 두 개의 유체의 경로가 만나서 하나의 유체로 되는 그냥 일종의 이제 믹싱 챔버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 플래시 챔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플래시라는 말은 뭐 또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는데, 이제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수 담수화 뭐 이런 플랜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중동 지방 가면 담수가 부족하죠. 이 담수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민물이죠. 민물의 반대는 뭐 바닷물이 될 테고, 혹은 오염된 염분으로 오염된 물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뭐 식수로 마시거나 우리가 생활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맑은 물로, 염분이 없는 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동은 이제 뭐 바다에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바닷물을 끌어와서 거기로부터 담수를 얻죠. 그러면 이제 염분을 제거하고 전부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뭐 끓이는 거죠. 끓이면 뭐 소금이 남고, 뭐 이제 물이 기체로 증발하고, 그것을 다시 응축시켜서 물로 모아서 이제 만들겠죠. 근데 물을 끓인다는 거는 뭐 사실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죠. 이제 뭐 물론 중동은 여러 가지 화석 연료가 많이 나는 나라니까 뭐 그런 전략도 괜찮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료를 쓰면 뭐 비용이고, 또 뭐 CO2가 배출이 되고, 만일 그 나라에서 그 CO2 배출을 신경을 쓰는 나라라면 그런 것도 비용으로 이제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이 플래시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이제 끓는다 혹은 증발한다라는 건 이 압력에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주변의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도 낮아지고,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일에 어떤 이제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의 압력이 많이 낮아지면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도 이제 증발을 하겠죠. 그 증발을 하는 거를 이제 회수를 해서 다시 응축을 시키면 이제 물이 되는 겁니다. 맑은 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특별히 그 낮은 압력에 의한 이제 증발을 플래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 되게 압력이 낮아요. 여기에 높은 압력의
압력이 차이가 나는 그 소위 이제 오염된 물 혹은 바닷물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갑자기 압력이 떨어지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버버벅 하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화가 막 일어나요.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빼내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압력차가 있는 상태에서 통에 집어넣어서 일어나는 어떤 비가역적인 급격한 증발 현상을 이제 플래시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플래시 챔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를 이제 보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황은 커요. 앞에서 하고 동등하게 TH하고 TL의 차이가 큽니다. 즉 상단 압력과 하단 압력의 차이가 큰 상황이죠. 자, 마찬가지로 팽창 밸브를 통해서 한 번에 쭉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에 쭉 내려가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안 좋다 그랬어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여기에서 만나니까 아래쪽 열 전달 구간이 대단히 짧아지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요 5번 자리에서 등엔탈피 선을 따라서 스로틀링이 일어나면 여기에 도달하죠.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QL이 들어갑니다. 그럼 길이가 대단히 짧아졌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걸 냉장고 혹은 냉동고로 쓸 텐데 아래쪽에서 퍼올리는 열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두 번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뜨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까지 떨어뜨리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이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 5번에서 6번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포화액과 포화 증기의 혼합물이죠. 쉽게 말하면 이 7번 자리에 해당되는 포화액하고 3번 자리에 해당되는 포화 증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두 개를 이제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포화 증기는 뭐 이쪽으로 보내고 포화액은 여기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 가지고 분리된 애를 다시 스로틀링을 하면 위치가 이제 8번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유량이 줄어들겠죠. 일부는 포화 증기로 가고 일부는 포화액으로 오니 M 다시 원래 내려오던 이 유량보다는 줄어든 상태로 여기로 올 거고, 그래서 M 닷은 줄어들지만 이 8번에서 1번까지의 엔탈피 차이는 커지죠. H1 빼기 H8은 커지죠. 그래서 요런 전략을 취한다.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시 챔버를 실제로 어떻게 이제 동작을 시키냐? 뭐 말하자면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이제 상단 압력에서 출구에서 이제 5번에서 밸브 입구에 대기를 하고 있죠. 예, 5번이 밸브 입구예요. 좀 복잡하니까 다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아예 요 통은 이제 중간 압력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중간 압력으로. 근데 5번은 높은 압력이죠. 이거를 중간 압력 통에다가 갑자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버버버벅 하겠죠. 튀어요. 자, 근데 이제 통에 이 액체가 요렇게 차 있고 위에 가스가 요렇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요게 중간 압력에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있죠. 저 포화 상태예요. 자, 요 상태에서 높은 압력에 이제 5번을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가스는 가스대로 위로 이제 올라갈 거고 기화하지 못한 액체는 여전히 액체 존에 남아 있겠죠. 네. 그래서 밸브를 달아 가지고 밑으로 밸브 열어서 빼내면 밑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따라 나오면 그것은 액체가 나올 거고, 즉 7번에 해당되는 애가 나오죠. 포화액이 나오고 위에 열려 있는 구멍으로 나가는 가스는 이제 포화 증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식적으로는 뭐 5번에서 6번으로 가고 6이 다시 7, 3 분리된다고 돼 있지만 뭐 그냥 실용적으로는 그냥 5를 바로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급격하게 팽창을 시키는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하여간 뭐 다시 선도로 돌아갈 때 5에서 6번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등엔탈피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다시 7번과 3번으로 분리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6번이라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건도를 구할 수가 있죠. 건도를 알면 이 7번의 질량하고 3번의 질량을 또 비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분리된 질량이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7번에서 8번 한 번 더 팽창하고 열교환기 지나면서 QL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 이제 컴프레싱을 다시 해요. 자, 이 아래쪽 질량 요량에 대해서 컴프레싱을 한번 합니다. 자, 2번으로 왔죠. 자, 그 다음에 지금 2번으로 와 있고 아까 플래시 챔버에서 나온 포화 증기는 요 상태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갈라졌던 두 개의 유량의 흐름을 다시 한데 모아야 되죠. 요게 믹싱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다시 모을 때 어떻게 모으죠? 자, 둘 다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이제 중간 압력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프레서 이 아래쪽 컴프레서를 압축할 때 1에서 이 중간 압력까지 가게 압축을 했겠죠. 그래서 압력을 매칭을 시킨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섞어주면 그 사이에 어딘가 동일한 압력에 또 과열증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압력 그리고 그 위치 9번에서 다시 한번 컴프레서를 쭉 돌려서 올려주고 상단 압력까지 가겠죠. 그리고 다시 4번에서 5번 자 QH를 내놓는 응축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앞하고 달리 우리가 캐스케이드는 이제 열교환기를 쓴다고 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고 두 개를 이제 분리를 해서 다시 합쳐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썼는데 자 기본적으로 앞에 캐스케이드 형식을 사용할 때의 장점이 뭐라 그랬냐면 한 번에 맨 위에서 맨 위까지 갈 때 그걸 압축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뜻은 일이 많이 들고 온도도 많이 올라간다. 이제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럼 여기도 어때요? 자, 동일하게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1번에서 2번 압축했을 때 벌써 이 온도까지 왔어요. 근데 이 3번이라는 건 뭐죠? 자, 포화 증기지만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 있어요. 낮은 온도의 포화 증기죠. 이걸 과열 증기하고 섞어서 사실 식혀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식혀주고 다시 압축하니까 이제 여기에 가 있는 거죠. 만약 한 번에 올렸으면 얘가 아까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섞어서 식혀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컴프레서를 둘로 나누고 또 부담을 줄여주고 최고 온도도 낮춰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뭐 해석은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해보면 역시 COP가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캐스케이드 시스템과 유사한 효과. 그러나 플래시 챔버를 이용한다. 이것이 특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냉매 특히 R134A 같은 이제 그런 냉매를 이용하는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들을 봤고요. 당연히 냉동 사이클이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기관을 거꾸로 돌리면 냉동장치, 냉동 사이클처럼 될 수 있다는 개념은 갖고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레이튼 사이클을 배웠단 말이죠. 가스터빈에 대해서. 이 브레이튼 사이클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레이튼 사이클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튼 사이클이 이제 TS 선도상에서 상단 압력, 하단 압력 있다고 그랬고 대기 상태 1번을 끌어들여서 컴프레서로 압축을 하고 압축한 것을 연소를 시켜서 가열을 하고 가열한 것을 터빈을 돌려서 4번이 되고 이걸 다시 배기가스를 내보내고 새 공기를 받아들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1번을 우리가 대기, 신선한 대기를 끌어들이는 그 위치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일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이걸 거꾸로 돌리는 거죠. 자,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자,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번이 이제 여기에요. 여기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공기의 인넷이겠죠. 자, 컴프레싱을 해야 하단에서 상단 압력으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정압선에서 상단 압력선에서 3번으로 쭉 내리면서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냉매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밖으로 QH를 내놓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에서 4 하단 압력으로 내려갑니다. 등엔트로피로 내려가죠. 터빈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3에서 4는 터빈이고, 그럼 4번에서 1번 다시 QL이 들어와야 온도가 올라가겠죠. 정압 과정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클을 구성하는 그 기계 요소들을 가지고 구성된 사이클의 모습을 왼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컴프레서, 터빈 이제 둘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힐 익스체인저가 상방에 또 힐 익스체인저가 하방에 QH, QL이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4번에서 1번 구간에서 QL이 요 작동유체인 공기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영역에 이 하방 영역에 우리가 냉방을 하고 싶은 혹은 에어 컨디션을 하고 싶은 시원한 장소를 배치를 하고 이 웜 인바이러먼트 뭐 실외라든지 뭐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꾸로 정확하게 돌리면 우리가 이름에서 이제 역 브레이튼 사이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냉동 사이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가스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인 역 브레이튼 사이클의 모습은 약간 이런 식인데요. 자, 그래서 뭐 두 개의 상단 압력과 하단 압력 사이를 움직이는 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등엔트로피 올라가고 내려가죠. 근데 하나의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 앞페이지는 원래 여기 히 익스체인저를 넣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에어 스탠다드의 정의 중에 하나였죠. 열교환기로 다 Q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실제는 뭐 그럴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럴 필요는 굳이 없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냉방을 하고 싶은 공간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공기를 빨아당기죠. 요 방에 있는 공기를 빨아당겨요. 그럼 컴프레서로 압축을 하고 힐 익스체인저로 버리고 위에서 터빈으로 팽창을 시키면 자, 이 4번 자리는 항상 1번보다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T4는 T1보다 낮아져요. 그래서 요 공기가 들어갔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천장에 덕트 같은 거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서 이제 찬바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4번을 바로 다시 방에다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의 공기를 빨아당기고 이런 식으로 바로 뿌려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나오는 것도 공기죠. 들어가는 것도 공기죠. 그래서 에어컨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흔히 이용되는 게 그 비행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객기를 타면 위에서 이제 찬바람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무겁게 만들 수 없잖아요. 가볍게 만들어야 연료도 아끼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대단히 간단하죠. 그냥 실내 공기를 빨아당겨서 다시 공간에 뿌려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요게 리버스드 브레이튼 사이클, 오픈 사이클 형식으로 구성되는 리버스드 브레이튼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열기관을 설계할 때는 재생의 개념을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 재생을 하는 이유는 뭐 무조건 열 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죠. 동일하게 냉동 사이클에서도 재생 개념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특히 요 가스를 사용하는 이제 역 브레이튼 사이클 같은 경우에 재생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죠. 그 기본적으로 재생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 전달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역 브레이튼 사이클은 1번에서 공기를 흡입해서 출발한 다음에 2, 3, 4, 5, 6, 1 이렇게 하는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죠. 즉 5번에서 1번은 이제 Q가
사실은 요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Q 원래는 QL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QH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과정인데 자 그렇다면 2번에서 4번은 다 밖으로 버려야 되는 과정인데 자 버릴 때 어떻게 버리냐 요 3에서 4에 해당되는 영역은 자세히 보시면 3에서 4에 해당되는 영역은 자 요 6번에서 1번은 어쨌든 열 에너지를 줘야 올라가는 경로입니다. 가열을 해야 되니까 자 3에서 1번 자 온도차가 있으니까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죠. 4번에서 6번도 온도차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다 이거죠. 리제너레이션을. 자 그래서 요 구간에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내놔야 되는 열 에너지를 6번에서 1번으로 온도를 올리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 QL이 이제 들어가는 그 구간에 바로 준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 외부에서 봤을 때 이 6, 1과 3, 4의 열 전달은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것이니까 밖에서 보면 그냥 삭제되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바깥과 열 전달이 일어나는 건 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6번만 남죠. 5번에서 6번만 들어가는 것 같고 이 상단에서는 2에서 3 가면서 여기만 QH가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그럼 실제 열 전달이 일어나는 온도는 어떻게 되냐? 자, 열을 방출하는 거는 여기, 열을 흡수하는 건 여기. 자, 열을 흡수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 방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거기서 그냥 공기 빨아당겨서 비행기라고 얘기할까요? 비행기 실내에서 공기를 빨아당겨서 찬바람을 내보낸다 그랬는데 그 비행기 실내에 해당되는 부분이 말하자면 이제 네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온도, 열을 방출하는 온도가 서로 꽤 상당히 떨어져 있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 흡수 구간을 넓은 범위에서 애매모호하게 흡수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저온과 고온에서만 QL을 QH를 방출하는 사이클로 바뀌었죠. 그러나 COP 자체는 이제 줄어듭니다. 원래 QL을 얼마나 많이 저기 이제 낮은 온도에서 퍼올리느냐가 원래 중요한 건데 냉방의 관점에서 QL 자체가 되게 작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COP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두 열원 간의 온도가 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또 앞에 하고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앞에서 봤던 멀티 스테이지 컴프레션도 그랬고 뭐 캐스케이드도 그랬고 다 온도차가 클 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리제너레이션을 이용한 이제 가스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면 요 재생 구간 3에서 4, 6에서 1 가는 요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4 가고 6에서 1 가는 요 경로에 열교환기를 설치했죠. 그러니까 리제너레이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열 교환기이고 자, 3에서 4, 6에서 1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열교환기의 설계 방식이고 열 전달이 저렇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흡수 냉동이라는 냉동 방식이 있습니다. 요것도 사용돼요. 공장이나 어떤 큰 용량 혹은 특히 에너지 투입 비용을 아껴야 되는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는 이제 물에 암모니아가 녹아 있는 암모니아 수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암모니아 수가 있을 때 이 수용액 기체 수용액을 가열하면 보통은 가스가 밖으로 토출이 되죠. 반대로 냉각하면 더 잘 녹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탄산음료, 뭐 콜라나 사이다를 따뜻하게 하면 가스가 다 빠져나오고 얘를 차게 유지를 잘하면 기체가 잘 녹아 있죠.
즉 기체의 용해도는 이 온도에 따라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용해도가 낮아지고 온도를 낮추면 용해도가 높아져요.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변의 압력을 높이면 어떻게 되냐? 가스가 잘 녹죠. 압력을 낮추면 가스가 밖으로 이제 튀어나오죠. 용해도가 낮아지죠.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동력은 거의 대부분 아니면 거의 유일하게 컴프레서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컴프레서의 목적은 고압의 냉매 가스를 얻는 거죠. 과열증기 상태. 뭐 고압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고온도 되는 건데, 뭐 어쨌든 고압의 냉매 가스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상자에다가 암모니아 수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녹아 있어요. 얘를 가열을 하면 암모니아가 튀어나오겠죠. 자, 뭘로 가열하느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태양 열 같은 거죠. 태양열을 모아서 가해주면 가열이 되고 얘가 온도가 상승하고 그럼 이제 계속 가스가 튀어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담겨져 있는 상자를 되게 견고하게 꽉 이제 닫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으면 계속 가열은 되는데 가스는 튀어나오는데 막혀 있으니 점점 압력도 상승하겠죠. 그러다가 어떤 압력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데 계속 가열하면 이제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체크 밸브를 하나 달아요. 체크 밸브를 달아서 특정 압력 이상이 될 때 열려서 칙 하고 나오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가열하면서 어떤 압력 이상에서만 토출이 되게 하면 이 방향으로 암모니아가 고압으로 암모니아가 기체만 갈 수 있겠죠. 과열증기 상태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기 이제 태양열이라고 했는데요. 태양열하고 태양광은 다르죠. 태양광은 소위 말하는 광전 효과에 의해서 그 빛 에너지가 이제 광자라고 그러죠. 포톤. 포톤이 태양광 패널을 때리면 태양광 패널 많이 들어보셨죠? 패널을 때리면 이 포톤 광자의 빛 에너지가 전자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전자가 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얘는 아웃풋이 전기죠. 근데 태양열은 말 그대로 그냥 지별판이에요. 태양빛이 비치면 그걸 그대로 열에너지 형태로 모으는 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태양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많이들 다 알고 계신데 간혹 여전히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신문 기사에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태양열 패널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 같은 데는 뭐 대단히 뭐 부지가 넓고 뭐 혹은 천장 위에 뭐 이렇게 태양열이나 태양광 패널을 깔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데다가 이제 패널을 깔고 태양열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가열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고압의 암모니아 과열 전기를 얻는데 전기를 쓰지 않고 그냥 돈이 들지 않는 공짜 열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자, 어쨌거나 조금 더 이제 따라서 흘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암모니아가 고압으로 오고 동일하죠. 컨덴서를 만나고 팽창 밸브를 만나고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가서 QL 이베퍼레이트에서 흡수를 하고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요렇게 다시 어 여기서는 뭐 포화 상태겠지만 이베퍼레이터로 증발하니까 이제 거의 포화 증기 비슷하게 증발을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아래 통이 또 있어요. 여기는 쉽게 말해서 온도도 낮고 압력도 낮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렇게 암모니아가 들어가면 쑥쑥 잘 녹겠죠. 그러니까 다시 녹이는 거예요. 자, 녹인 다음에 얘를 이제 펌프를 돌려가지고 위의 통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위의 통은 압력이 높은 통이에요.
이 아래 통은 압력이 낮은 통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하단 압력, 위에는 상단 압력으로 있겠죠. 근데 그걸 강제로 넣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펌프가 필요해요. 펌프로 압력을 높여서 이제 쑤셔 넣어줘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조금 더 이 에너지 플로우, 에너지 흐름을 보면 아래 통을 차게 유지를 해야 되니 그냥 저절로는 안 되고 여기 이제 냉각수를 돌리죠. 쿨링 워터. 냉각수를 돌려서 열 에너지를 좀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 되고 그다음에 펌프에는 당연히 펌프 1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올라가게 되고 중간에 또 열교환기가 있네요. 열교환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필요한 리제너레이션을 자기들끼리 시켜주고 뭐 이런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제 메이저한 어떤 관점은 우리가 이제 넣어줘야 되는 것 중에 가장 메이저한 거는 이 펌프이라고 무엇보다도 요 태양열 지별판을 통해서 들어가는 Q죠. 여기 이제 Q 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그냥 태양열로 첨자가 조금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쟤는 이제 이 장치의 상단 박스의 이름을 제너레이터라고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는 이제 과열증기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장치다 해서 제너레이터인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태양열을 통해서 들어가는 열 에너지, 태양열을 통해서 들어가는 열 에너지가 큐젠이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 인풋이 태양열에 의한 열 에너지도 있고 펌프에 의한 펌프 1 에너지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이 냉각수 Q도 있습니다만 요건 상대적으로 이제 무시를 하고 요 두 개가 이제 메이저라고 봤을 때 사실은 이 중에서도 이 열 에너지가 훨씬 이제 큰데 값은 근데 다만 전기 요금을 내는 건 이 펌프죠. 예. 그래서 분모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장치에 대해서도 COP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COP는 이게 냉방 장치라면 QL 나누기 어떤 웍 개념인데 이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부 분자에는 QL이 오지만 분모에는 일단 정의상으로는 저 태양열에 의한 열 에너지와 이 펌프 1을 이제 같이 더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연력학을 이제 오래 배웠기 때문에 열 에너지하고 일 에너지를 같이 놓는 게 조금 불편해요. 또 하나는 공짜고 하나는 돈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근데 사실상 이 펌프 1이 꽤 작기 때문에 Q 제너레이션이 되게 값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흡수 냉동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뭐 팔거나 발표하시는 분들은 보면 분모에다가 그냥 요렇게 열량 더해진 거 Q 제너레이션만 분모에다 넣어서 Q 젠분의 QL 즉 뭐 태양열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열 에너지 분의 QL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수 냉동 한정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모 분자가 다 열 에너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COP 통상적으로 말하는 COP는 일 에너지분의 열 에너지인데 값어치가 다르다 그랬죠. 일하고 열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요 부분만의 정의가 되겠고 고지고대로 우리가 다른 뭐 증기압축식이나 이런 것들하고 1대1로 그대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어쨌든 흡수 냉동까지 봤고요. 요걸로 냉동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다음 13단원을 조금만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13단원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13단원은 이제 thermodynamic property relation하고 돼 있죠. 여기는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좀 더 튼튼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당히 이제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다뤄왔다면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약간만 좀 할게요. 좀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수식이 많습니다. 수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깔끔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제 수식만 몇 개 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자, 어떤 함수 그러니까 g라는 변수가 x하고 y라는 변수에 의한 함수 f로 표시가 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g는 f, x, y라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요거의 별량 dg는 미분량 dg는
라운드 G 라운드 X dx, 라운드 G 라운드 Y dy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편미분에 의한 어떤 미분량의 합으로 표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하고 y 쓰는 거는 y를 고정한 상태에서 x로 미분하라 그런 뜻인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여기는 x를 고정하고 y로 미분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편미분의 어떤 이제 표시로서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별량이 나타나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아마 일반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자, 만일 DZ가 어떤 m이라는 뭐 수식 곱하기 dx, 그다음에 n이라는 수식 곱하기 dy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요게 성립을 하면, 그러니까 이 m을 앞에 있는 애죠. 뒤에 있는 변수 y로 편미분한 게 요거잖아요. 그거랑 또한 이 n을 앞에 있는 변수 x로 편미분한 거, 물론 나머지 변수는 또 고정이죠. 두 개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완전 미분이라고 한다. 즉 DG는 이그젝트하다, 완전 미분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럼 완전 미분은 뭐냐? G가 f x y인 함수 f가 존재한다. 요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위의 식에서 봤을 때 어떤 G는 x하고 y의 어떤 함수 식이잖아요. 식이 있어요. 요걸 DG를 하면 이렇게 쪼개지는데, 그럼 거꾸로 이제 요 식을 보면 우리가 역으로 DG 하기 전에 원래 G는 fxy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임의의 식을 봐서는 이게 원래 식인 G가 fxy가 되는 f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요거를 체크해 보면 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DG가 y dx x dy라는 식이 주어져 있어. 그럼 이게 이그젝트한지 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 이 앞에 거 앞에 함수 y를 이제 뭘로 미분해요? 뒤에 변수 y로 미분하는 거예요. 자, 이 y는 dx 앞에 있는 수식이죠. 여기 m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은 y죠. 그래서 델 m, 라운드 y, x 고정은 그냥 y를 미분하는 거니까 그냥 1이죠. 자, 이 두 번째 n에 해당되는 거는 x죠. 그래서 라운드 n 앞에 변수 라운드 x 이제 y 고정이죠. y 고정이죠. 역시 1이에요. 자, 둘 다 1이죠. 그래서 얘하고 같아요. 같으면 뭐라고? 이그젝트하다. 자, 그다음 의미는 뭐죠? 그래서 DG는 이그젝트하니 뭔가 G가 fxy가 되는 f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네. 물론 요거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은 뭐 공수 시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G는 xy라는 거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거꾸로 DG를 잡아보는 거죠. DG를 잡았을 때 얘가 나오면 얘가 이 XY가 FXY에 해당되는구나. G는 FXY에 해당되는 XY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어떤 예전이 아니죠. 최근에 배운 걸 수도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개의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G는 만일 fxy, 그러니까 xy라는 변수를 통해서 f라는 함수로 G가 표시가 되는데, 즉 여기서 이제 변수거는 x, y, z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G를 x, y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x를 또 y하고 g의 함수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때 x는 yg 함수인데 이 함수 이름 또 g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놨다라고 치면요. 자, dg는 자 위에서 나왔던 대로 자 이렇게 미분량을 별량을 구할 수가 있고, gx dx, gy dy, yx 고정. 자, 마찬가지로 x, gy, yz는
dx 잡을 수가 있겠죠. dx를 잡으면 또 y하고 g에 대해서 y 미분, z 미분, dy, dg 이렇게 이제 써질 거예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dx를 요 수식을 통째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통째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미분한 것들은 다 수식이에요. 수식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별량에는 뭐가 남냐면 자, dy가 있고 dx는 이제 사라지죠. dy가 남고 dg가 남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 dg를 dy하고 dg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dg를 dy, dg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dg하고 dy만 있죠. 그러면 이 식을 dy 앞으로 다 묶어주고 dg 앞으로 다 묶어주고 이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x를 여기 dx 앞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dy 앞에 dg 앞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조금 화살표 위치가 조금 바뀌었는데 자, 그래서 어떤 함수 곱하기 dy가 어떤 함수 곱하기 dg다. 근데 y, z는 서로 독립인 각각 움직일 수 있는 변수란 말이죠. 그래서 dy가 어떻게 되든 dg가 어떻게 되든 이게 항상 이퀄이 되려 그러면 이 괄호 속이 각각 제로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dy, dg가 자기 마음대로 서로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괄호가 제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 봤더니 요 두 번째 괄호 속이 제로가 돼야 되죠. 자, 1 마이너스 dx dg dz dx 얘가 제로가 돼야 돼요. 다시 이제 써보니까 요렇게 되네요. 그렇죠? 넘겨가지고 나눠줬죠. 예. 그래서 dx dg는 dg dx의 역수하고 같다. 물론 y는 고정입니다. 요게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뭐예요? x를 0로 미분한 건 g를 x로 미분한 거에 역수하고 같다.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미분일 때는 당연히 맞는데 우리가 편미분일 때도 이게 맞다는 얘기죠. 자, 그게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왼쪽을 보죠. 왼쪽도 제로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은 요게 제로다. 그래서 g 앞쪽이고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라운드 g 라운드 y x가 되겠죠. 그럼 얘를 나눠줘요. 요렇게 나눠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밑으로 오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 dg dy 분모에 있죠. 요걸 갖다가 뒤집으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죠. 얘가 위로 올라오고 사라지고 곱하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간단합니다. 요거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다시 나눠주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이제 요 모양이 돼요. 자, x를 y로 미분, y를 g로 미분, g를 x로 미분. 요렇게 x가 y, y가 z, g가 x 서로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죠. 그렇게 미분한 이 세 개의 미분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렇게 미분을 뒤집으면 역수가 된다. 요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리시프로시티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리시프로시티는 이제 거꾸로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뒤집으면 분모 분자가 그러니까 뭐 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리시프로시티 릴레이션이고 그다음에 얘는 x, y, y, z, gx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게 사이클릭 릴레이션이라는 두 개의 결론으로 도출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될 그냥 가장 줄이고 줄여서 알아야 되는 기본 수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13단원 이제 초입까지 했고요. 다시 나중에 수업 시간에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